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홍석준 의원님 모시고 일부에서 정말 미국하고 이제 관세 협상이나 이런 외교 이슈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고견을 들었고요. 이제 2부에서 국내 여러 가지 정치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현재 오늘도요, 세 번째 특검이 국민의힘을 압수하겠다. 자기들이 필요하면 당원 명부를 이미 제출 형식으로 대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당원들 다 보겠다 정보를 이러고 있거든요.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예, 정당은 헌법상의 자율성이 보장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치 결사체입니다. 그런데 예. 그 정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와 데이터가 당원 명부입니다. 그 당원 명부에 지금 국민의힘이 한 80만 가까운 책임 당원과 그리고 일반 당원 한 500만이 있는데요. 이 관련된 개인적인 어떤 정보가 다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정보가 누출이 된다면 정당으로서 기본적인 존립 기반이 무너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원들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개인의 어떤 정보가 누출되면 누가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 되려고 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데 이미 지난번에 왔다가 국민의힘에서 이제 저항하니까 이제 포기를 했는데 또 지금 들이닥쳤단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통일교 신자들과 했던 회원 명부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완전히 당원 명부를 완전히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출하겠다. 즉 어느 정도의 어떤 샘플을 정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조차도 지금 현재 특검에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지금 헌법이 정한 정당의 어떤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2021년 9월 달에 당시 김용희 정치자금법 6억 5천만 원으로 인해서 재판에서 이제 유죄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김용희 있었던 민주당의 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때 민주연구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의 그 사무실 갔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개였던 사무실도 아니고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당원 전체를 보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특검이 지금 정치 탄압을 하고 있고 야당 탄압을 하고 있으면서 야당 말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저는 보기 때문에 강력하게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보십시오.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어마무시한 게 범죄거든요. 직권남용하고. 이렇게 지금 수사하려고 지금 현재 한동훈 전 대표를 이제 공판 전에 정인신문까지 불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김성교 의원, 양평,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조사받는 게 윤상현 의원, 그 다음에 이철규 의원. 지금 조사받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거의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리려 한다. 제가 알기로 12명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예, 이게 사건 건건이 사실은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는 좀 쉽진 않습니다. 거기다가 또 방금 말씀하셨던 분들 외에 또 최혜병 특검건으로 하는 임종덕 의원이라든지 예, 그렇죠. 또 최근에 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예. 관련된 또 의원 나경원, 예, 나경원 의원에서 송원석 또 윤한홍 또 영천에 또 우리 이 의원까지 해서 참 많은데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크게 보면 전부 다 지금 야당 탄압, 정치 탄압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스토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개별 의원들이 대응할 건 대응하고 이렇게 당사 압수수색이라든지 지난번처럼 원내대표실 내지는 원내 행정국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당 전체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는 이런 투태력으로 이제 밟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정권에서 이재명 정권 123개 국정과제가 발표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그중에서 1번이 권력 이제 구조 개편으로 하면서 4년 이렇게 중임 연임제로 이렇게 네. 1번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원래 지금 헌법에는 이런 어떤 임기 바꾸려고 제안했던 대통령에게는 이게 적용이 안 되도록 또 이게 못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128조에 있는데 지금 만약에 그것까지도 지금 바꾸려고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덤빌 것 같고 과연 이제 이렇게 될 때는 개헌 저지선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음엔 설마 했는데 이 정권에서는 인간의 상상력을 진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현 저지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어떤 3대 특검의 어떤 수사를 더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의심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한테 쏘았다. 이러면서 이제 강력한 칼을 뺀 게 그 21일 날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부터 강력하게 그 장애 투쟁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박정훈 의원이나 일부 한동계에서는 장애 투쟁이 능사냐, 원내로 가야 된다. 이런 또 약한 소리도 있어요. 저는 장애 투쟁이 강력하게 필요하다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은 저는 원외 장애 투쟁, 그러니까 원내 투쟁, 장애 투쟁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원내를 완전히 지금 이제 뛰쳐나올 수는 없죠. 근데 왜 장애 투쟁이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하냐면, 아니 원내 투쟁이 한계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결국 이제 수적으로 너무 이제 딸리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권이 와가지고 그동안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더 센 상법이라든지 내란 관련된 3대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뭐 통과가 되고, 최근에는 뭐 기존에 당연히 정당의 자율성 차원에서 임명이 돼야 될 법사위의 나경원 의원 간사건마저도 지금 민주당이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사사건건 원내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원내에서만 있으면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현재 장애 투쟁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어느 시점에는 완전히 장애 투쟁으로 돌아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 투쟁의 목적이 결국은 원내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리고, 이재명 정권의 어떤 폭주, 민주당의 어떤 폭주를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여론으로 결국 이제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원내 투쟁이 아니라 장애 투쟁만으로 이제 돌아서야 되고, 저는 장애 투쟁도 좀 더 결기에 찬 모습을 저는 국민들과 당원들한테 보여줘야 된답니다. 그 보여주는 방식이 저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장애 투쟁을 이제 대구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뭐 꼴랑 뭐 몇천 명 나와서는 안 되죠. 예. 뭐 지난번 2월 8일 날 세이브코리아 동대구역 집회처럼 정말 동대구역 꽉 메울 정도의 그런 어떤 열기 규모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그보다 중요한 게 지금 의원들이요. 저는 과연 현역 의원으로서 지금 이제 이것을 수행하는 게 맞느냐 하는 기본적인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수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의원 배지를 내려놓는 각오로 다 당대표한테 맡겨놓고 전 뛰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최소한 중립 성향, 특히 우리 우파 보수 지지층에게는 좀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장애 투쟁이 더욱더 불을 붙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좀 중요한 게, 장애로 나가면 또 하는 이야기가 또 아스팔트 거구 쪼국 하면서 이제 합니다. 그런 프레임은 좌파가 씌우는 프레임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시죠. 민주당이 광화문에서 텐트 치고 할 때 극자 세력들하고 막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같이 했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는 장애로 나가면 이제 아스팔트 우파와 같이 하는 그런 식으로 미리 이제 같이 힘을 합칠까봐 그런 어떤 프레임으로 막으려 하는데, 그런 어떤 프레임에 저희가 갇힐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집니다. 예. 지금 이제 이재명하고 이 정청래가 눈에 가시고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잖아요. 자기들의 사법부를 장악하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희대하고 한덕수가 탄핵 며칠 뒤에 만나서 뭐 이재명 재판을 의논했다. 이런 이제 가짜 뉴스를 부성찬, 서영교가 퍼뜨리고요. 지금은 이제 그거는 가짜라고 밝혀지는데, 그래도 정청래가 계속 물러나라 하면서 특검 수사 필요하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통령실은 처음에 그 공감한다 했다가 강효정 대변인 말을 싹 바꿔버렸잖아요. 현재 그 조희대 대법원장 찍어내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좌파의 전략이 타업에 대한 어떤 집중 공격이 옛날부터 좌파의 정통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죠. 그런데 지금 두 분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타겟이냐?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대통령실이라든지 민주당에서 계속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가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해왔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버티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뭐 제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지금 흔들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이런 것을 뭐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제2의 뭐 청담동 뭐 술자리 같은 그런 어떤 느낌도 들고 또 12.3 비상계엄 직후에 김어준이가 당시에 국회에 나와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제보 받았는데 뭐 암살작 하면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불확실할 때 정쟁용으로 뭐 흔들기 위해서 상투적으로 좌파에서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제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틀린 것이 이제 거짓말인 게 드러나는 게 오늘 서영교가 이게 확실치 않다고 한 발 그러니까. 불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저는 공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영교나 부성찬은 뭐 그냥 개별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떠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청래가 막 페이스북에 올리고 굉장히 많이 떠들었지 않습니까? 네 번이나 올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민주당의 입장인 건데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은 이런 카드라 제보에 의존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3부 요인이자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이렇게 흔들었다. 그리고 물러나게끔 하는 이런 선전선동을 했다는 것은 이게 바로 헌법 유린이고 국기 문란 행위인 거죠. 이거야말로 민주당이 기존의 헌법 질서를 지키지 않는 내란 세력이라는 것이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사태를 우리가 딱 잡아서 계속적으로 민주당을 공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재밌는 게 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공격을 처음에는 대통령실도 좀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확실치 않으니까 발을 싹 뺐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은 특히 정청래는 계속 못 먹어도 고식으로 계속 했는데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정청래는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과는 이미 이제 다른 길로 가려고 그렇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원래 이 시점에는 계속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예. 뭐 정책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들이 주로 정청래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이제 방송에 마쳤지만 주로 정청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할까? 이재명 대통령의 개딸들이 좋아할까 생각하면 전혀 좋아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정청래는 본인의 길을 간다. 이런 어떤 것 때문에 더 강하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큰 오발탄을 쏜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는 이거 오늘 법안을 발의했는데 옛날에 그 내란 뭐 특별재판부를 이제 전담재판부를 하잖아요. 오늘 발의한 게 뭐냐 하면 3개의 재판부를 둔다는 거예요. 내란, 그 다음에 김건희, 최성병, 그리고 영장 담당 판사도 3명을 전담을 둔다. 그러면서 원래는 그 9명이 추천위 판사 뽑았는데 국회에서 3명, 그 다음에 그 판사회에서 3명, 변협에서 3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국회가 요거 드무니까 이제 그 판사회가 4명, 변협이 4명, 법무부가 1명, 이렇게 9명이 판사를 선정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법무부가 판사를 정하면 상권분립 반하는 거 아닙니까? 100% 반하죠. 네. 100% 반하죠. 우리 서변이 뭐 훨씬 더 잘하시지만 상권 분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법부의 독립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결국은 인사에 있어서 어떤 독립, 그리고 직무에 있어서 독립입니다. 자, 인사는 뭐냐? 결국은 법관 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는데 방금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추천하고 더 나가서 뭐 법무부에서 추천을 하고 뭐 변협이 추천한다. 이 추천한다는 자체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직무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장실질 담당 판사도 결국은 어떤 특정 사건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구설로 돌려가지고 무작위로 이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특정 사건에 대해서 특정인이 특정 법관이 딱 하도록 딱 고정돼 버렸단 말이죠. 이거는 완전히 불공정 내지는 어떤 직무가 딱 연계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죠. 저는 법에서 지금 방송에서 막 할 때 하는 이야기가 아니 형사법원도 있고 뭐 민사법원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이야기를 민당 의원이 하는데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정말 알고 하는 것인지 모르고 무식하게 이야기하는 거지. 아니 형사 민사 사건이 한두 가지입니까? 사건이 종류 수만 가지 중에서 어떻게 보면 좀 법관들이 전문성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략적으로 구분한 것인데 이거는 특정 사건들인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특정인들을 배정을 한다? 이거야말로
정면으로 사업부의 어떤 독립을 위배하고 공정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당연히 지금 현재 사업부의 어떤 독립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위헌 어떤 소지가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 42명의 법원장들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딱 결정을 내린 것이죠. 예. 근데 이재명은요, 뭘 했냐면 이게 그 해계한 논리 망언을 해가지고 선출 권력하고 이제 그 임명 권력이 있다. 근데 국회가 선출 권력이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사법부의 구조, 법률 만들면 그 아래에서 사법부는 가야 되니까 합헌이다. 이렇게 떠드니까 문흥배 있죠. 문흥배까지도 이재명 보기 헌법책 좀 읽어봐라. 이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선출 권력, 임명 권력, 권력 서열의 차이가 있다. 이거 어떻게 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망언이죠.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근대사법 체제에서 뭐 존 로크라든지 루스라든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장치들이 결국은 이제 선거라든지 재행법정주의라든지 이런 장치들이 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정부 어떤 조직에 있어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그런 어떤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결국은 몽테스키에 의한 권력 분립입니다. 결국은 삼권, 즉 입법, 사법, 행정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독재, 권력자의 어떤 독재를 방지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이념이고 이것이 지금 현재 자유민주 채택하는 국가가 100% 채택하고 있는 정부 구성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권이 어떤 우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기능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입법은 법을 만들고 행정은 법을 집행하고 사법은 법을 평가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위가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영배 같은 사람조차도 헌법 봐라 이런 식으로 점잖은 말을 했지만 이재명이 헌법조차도 모르는 무식한 대통령이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은 이재명이 이것을 사실은 모르고 했을지 알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내뱉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갖고 있다, 철학을 갖고 있다고 보고 이재명이야말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민주주의 대통령이 아니라 총통이다 이렇게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이재명의 인사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진짜 분노하는 게요. 우리가 외교나 안보, 경제는 연속성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재명이는 정권이 있다. 대선 끝나자마자 30개 나라 대사들을요. 바로 그냥 소환해버렸잖아요. 후임도 안 하고 외교. 그러게 군인들 중에 별 4개 대장이 7명을 한 번에 다 교체해버린 거예요. 역대 그런 적은 한두 명 남겨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기재부요. 1급 공무원 전원 사표를 내서 완전히 공무원들 숙청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완전히 윤석열 정권 흔적 지우는 건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인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외교부에 있는 주요국의 대사를 그렇게 교체를 해버리니까 이 외교 공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지아 사태도 엄격하게 말하면 비자의 문제도 있지만 미국의 외교수장 즉 헤드쿼터 역할을 했던 미국 대사의 부재 문제도 굉장히 큰 겁니다. 어제서야 이제 강경화 내정자가 이제 아그레망이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은 미국에 우리 그 한국 대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아서 물도 안 나오고 화장실 시설도 변변치 않은 그런 어떤 시설에 수갑 차면서 갇힌 구금된 그런 어떤 사태가 초래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저는 참 정말 충격을 받은 게 우리 대한민국의 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소위 말해 4대 강국 미국, 러시아 그리고 이제 중국, 일본인데 그 다음에 그보다도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주 유엔 대사입니다. 예, 그 변호사. 예, 주 유엔 대사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어떤 유엔 어떤 그 회원국들과 어떤 조율을 하기 때문에 외교부 중에서도 굉장히 고참이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사로 가는데 아니 이번에는 자기 공직선거법 변호했던 차 변호사를 차지훈이. 예, 차지훈이죠. 예. 주 유엔 대사로 임명을 해버렸어요. 이런 사례가 역대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아니 이런 식으로 마치 공직을
본인이 어떻게 보면 뭐 변호사비를 덜 줘서 그런지 모르지만 변호사들 뭐 한다든지 자기 아는 사람 사시 동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리품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또 지금 보면은 그 공공기관장들도 난립니다. 예를 들면 산업은행장 같은 경우도 산업은행에 준법 감시인을 임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사시 동기예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인사가 그야말로 개판인데, 지금 기재부 같은 경우도 보면 예. 결국은 1급 인사를 다 지금 물러나게 했는데, 부처별로 간행적으로 1급이 물러가는 부처도 있습니다. 행안부라든지 있는데, 기재부는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1급이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왜 물러가지 않았냐면은 예산의 어떤 연속성이라 이런 것 때문에 기재부는 잘 물러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급 이상의 7명을 다 물러가게 했는데, 저는 이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기재부에 좀 힘을 빼야 된다. 두 번째는 좀 길들이기를 좀 해야 된다. 왜? 공무원 중에서도 보면은 가장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자존심이 세고 그동안 좌파 정권과도 좀 나름대로 목소리를 유일하게 낸 부처가 기재부 공무원이었습니다. 홍남기 때도 보면은 저도 그때 국회에 있을 때 막 홍남기가 뭐 민주당 의원들 예산 요구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기재부의 나라냐 하면서 오히려 질타를 당시에 여당이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 길들이기 차원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예산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연속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서 변호사 말씀 중에 과거의 기재부 산하 기관이었던 통계청이라든지 또 조달청. 조달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철로 격상이 돼요. 철로. 예를 들면 조달청 같은 뭐 통계청 같은 경우는 뭐 데이터 그 다음에 특허청 같은 경우는 그 지식재산처 이런 식으로 처로 되면서 이 처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무총리실 산하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 산하 외청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재부 과거의 1급 공무원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들과는 이제 원천적으로 달라진다. 그래서 아마 기재부 공무원들이 굉장히 사기가 저하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최악이죠, 경제가. 자, 그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방송 나가면요, 이재명 100일을 뭐 몇 점 줄 거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방송에서 70점 했더니 앵커 놀래요. 왜 이리 후하냐고. 근데 제가 교수를 했잖아요. 항상 저는 학생이 제일 못하면 C 플러스 줍니다. A, B, C가 있잖아요. 무조건 이게 다 A 줄 수는 없잖아요. 비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저 점수를 저는 70을 주는 게 습관이다 이랬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권 100일 점수를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고, 과연 이게 평가를 한번 총체적으로 한번 결론을 내려주시죠. 예. 저도 사실은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사실 방송에서 몇 점 주겠냐 할 때 민주당 의원들 90점 하길래 저도 70점 이야기했어요. 그 70점 이야기한 배경은 이재명 정권이 싫고 밉더라도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좀 희망과 기대까지도 저는 포함을 했는데,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진행되어 온 여러 가지 사건을 보니까 저는 이재명 정권은 과락이다. 40점, 50점이다. 이렇게까지 밖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관세 협상이라든지 그동안 인사라든지 또 모든 어떤 정책들, 특히 예산은 거의 뭐 자기 돈도 아닌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 청년 세대는 어떻게 되든지 막 펑펑 쓰고 있잖아요. 지금 국가 부채를 갚는데 원금은커녕 지금 이자 갚는데 36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 유일하게 지금 막 자랑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가입니다, 주가. 주가는 뭐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런데 왜 올라가느냐? 지금 기업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실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유동성 장세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유동성 장세요. 지금 미국도 사상 최고가잖아요. 네, 돈을 엄청나게 우리나라 정부가 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언제 거품이 꺼질지 모르는데요.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와 기업들을 사지로 몰고 있고, 그리고 이 상권 분립의 언급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과락이다 평가합니다. 아유, 저도 이게 동의하고요. 오늘 바쁘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